인간 실종 이방인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도 했는데 요조는 가면을 벗지 못해서 가면에 짓눌려 죽었다면 메르소는 가면을 벗어 던졌다가 그곳에 또 죽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작품의 주인공이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까미가 시지프 신화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요조의 죽음이 좋은 것 같아? 메르소의 죽음이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인간은 죽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요조의 죽음을 선택할래? 메르소의 죽음을 선택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자,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까미의 시지프 신화 우리가 몇 주 전에 마카롱님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네, 그 다루었던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가지고 이 이방인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그 반환과 부조리라는 측면으로 이 작품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직 이 작품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줄거리를 간략하게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경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지금 아까 이 책이 1942년도에 발표되었다고 했죠. 뭐 그때나 그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이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메르소가 어느 날 양로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어머니의 한 70km 정도 떨어진 그 양로원에 가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그런데 양로원에 이제 뭐 어머니 말고도 다른 이제 노인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원장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메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에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메르소는 어머니의 죽음 이따가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머니의 죽음에 그렇게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받지는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어머니의 장례식이 토요일이었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요일이니까 회사에 출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해변에 나가서 수영을 하다가 예전 회사에서 알고 지냈던 말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그 같이 수영도 하고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네,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그리고 조금 직업이 수상한 그 이웃집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마리하고 함께 해변으로 피크닉을 떠났다가 그 친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이제 아랍인들이 있었는데 그 아랍인들하고 그 해변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결국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결국은 메르소가 혼자 술에 취해서 그 해변을 걷다가 그 아랍인 중 한 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가 1부고 2부에서는 감옥에 갇힌 이제 메르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메르소는 아랍인을 총으로 살해한 것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의 분위기는 메르소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사실보다는 뭔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충분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그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이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메르소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면 이런 거죠. 어쨌든 알제리에서 살고 있지만 메르소는 프랑스인이고 그 상대방은 아랍인이기 때문에 약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었겠죠. 프랑스인 법정에서. 게다가 그 아랍인들의 뭐 직업이라는 것도 뭐 수상한 직업이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보면 메르소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다면 무죄까지는 아니어도 좀 뭐 몇 년 사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메르소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건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사제가 그 가톨릭 사제가 계속해서 메르소를 이제 뭐 회개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메르소가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이제 사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걸 암시하는 장면으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실제로 뭐 작품 해설이 길어서 그렇지 책은 150 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보신 분들도 줄거리가 이렇게 흘러가실 텐데, 네. 알제리에 살던 한 30살 정도 된 메르소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충분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랑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아랍인을 총으로 죽이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고 나중에 상고도 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죠. 네. 이것이 이 책의 줄거리의 대부분입니다. 전부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줄거리는 말씀드렸으니까. 음 이 책은 알베르 까미가 29 살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자, 이 책은 반항과 부조리라는, 시지프 신화처럼 반항과 부조리라는 두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9 살의 알베르 까미가 이 이방인을 쓰고, 그러니까 탈고한다고 그러죠. 탈고하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지프 신화를 그러니까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르트르도 그렇고 이제 철학, 뭐 까미는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철학 쪽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소설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르트르의 구토가 대표적인데, 구토도 어렵죠. 어쨌든 나중에 이 자리에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그것처럼 이방인도, 그러니까 까미도 이방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소설로 표현하고, 그리고 탈고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이 자기가 이방인에서 하려고 했던 말을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이제 산문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시지프 신화는 이방인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시지프 신화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설명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몇 주 전에 시지프 신화를 저희가 다루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항과 부조리라는 키워드로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줄거리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반항은 무엇이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의 반항은 어떤 거냐면, 이 주인공의 메르소의 행동을 보면 이런 게 느껴지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는 모습,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자친구가 마리가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하는 모습. 이게 반항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경우에 맞추어서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어떤 대답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가서 우리는 그 상주들을 향해서 해야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절을 하고 그것을 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메르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반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거기서 생각하면 큰일 나죠. 번개처럼 물론이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메르소는 그러한, 뭐랄까요,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항은요, 제가 시지프 신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항은 뭔가를 들어 엎겠다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정말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렸을 때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엄마가 밥 먹어 그럼 안 먹어, 이게 반항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안 먹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메르소의 반항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경향을 가진 것을 까미는 지금 반항이라고 설정을 한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인간 실격의 요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 요조는 타인들에게 자신이 가진 진짜 추악한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가면을 쓰고 살다가 결국은 그 가면에 짓눌려 서 죽는 그런 캐릭터인데, 반해서 메르소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타인들에게 잘 보이지 않겠어.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솔직하게 맞게 말하고 행동하겠어. 그러니까 메르소와 요조는 정반대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요조는 인간 실격에서의 요조는 자신이 벗지 못한 그 가면에 짓눌려서 죽게 되죠. 자, 그러면 타인들이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메르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또 이 방향이 좀 다른 결로 읽히게 되겠죠. 자, 메르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시선을, 네, 타인이 계속 이 책에서 보면은 타인들이 계속 메르소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장례식 때 밤샘을 하는데 양로원의 어머니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메르소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말 없이. 그리고 메르소가 식당에 가면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 메르소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메르소는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반항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반항인 거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결국 메르소는 묵살하는 거죠. 네. 이 묵살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메르소의 반항이.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그 감정에 솔직한 말과 행동을 하겠어. 이것이 메르소의 반항입니다. 메르소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어머니를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죽음에 무관심해서라기보다는 어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감정 상태에 솔직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인간 실격의 요조처럼 이 메르소는 알베르 까미가 그 창조해낸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반항하는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이름에게 이제 메르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메르소라는 사람의 그 반항하는 인간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창조된 소설 속 캐릭터니까 네, 그런 쪽 위주로 이제 뭐 메르소가 행동을 하겠죠.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책을 지금 나온 지가 네, 80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젊은이들이 이 책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이 책을 왜 좋아하는지 모를지라도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80년 동안 왜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젊은 시절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내가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여기서 너희들은 어른들이겠죠. '어른한테 인사를 잘해야지.' 라든지 뭐 '이런 자리에선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그런 간섭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지는 나이가 20 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아빠처럼 살아야 돼? 내가 왜 엄마처럼 살아야 돼? 아빠처럼 살아서 지금 아빠의 결과가 뭐야? 그런데 왜 그걸 나한테 강요해?' 이 정도 수준의 반항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메르소에게 네 동질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이들도 저도 그랬었지만 한때는 '나는 다르게 살 거야.'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책에 특히 네 많이 공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젊은이의 반항에 대비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타인의 시선인데 이 책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타인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소소한 어찌 보면 소소한 젊은이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은 뭐 여기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타인들은 나를 그들처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뭐 엄마가 나한테 뭐 아빠가 나한테 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아 떠날 거야."라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런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부모님이라는 비유는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타인들은 그런 나를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조리가 나옵니다. 나의 반항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타인의 시선
이 맞서면서 그것에서 부조리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지프 신화의 핵심 개념이죠. 내가 그들의 시선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감시는 더 집요해집니다. 그게 이방인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뭐 재판 장면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증인들이 나와서 막 증언을 하는데 그들은 메르소가 뭐 어머니 장례식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해변에서 했던 행동들을 낱낱이 알고 있어요. 메르소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타인들은 그 메르소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시키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서 부조리가 탄생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이 방에는 다 풀립니다. 자, 본격적인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위주로.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고 2부는 이제 감옥에 갇힌 메르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문장이 그거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80년 동안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논쟁적인 문장이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불효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죠. 이 첫 문장에. 게다가 심지어 그 메르소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은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뭐 너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약간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방금 전해 들은 아들에게서 기대하는 어떤 태도는 아니었던 거죠. 네. 이것을 시작부터 메르소가 반항하는 인간이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80km 떨어진 양로원으로 향하는데 그전에 보니까 메르소는 양로원을 자주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메르소가 양로원을 자주 찾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도 그곳 생활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편해 보였고 그다음에 80km나 떨어진 양로원에 다녀오려면 자기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소중한 뭐 일요일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기도 귀찮았죠. 이래서 그전에도 양로원을 자주 찾지 않았다. 여기서 불효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씩 메르소가 그 실천하는 반항의 형태라는 게 조금씩 틀을 갖춰가죠. 그러니까 굳이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좀 이쪽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억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하는 저도 스타일이 아니어 가지고 장례식에서 일단 사고를 치죠. 뭐냐면 어머니가 인제 그 관에 시신이 관에 있고 그 뚜껑을 인제 닫아 놨는데 그 원장이 얼굴을 보시겠냐고 물어보니까 굳이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 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인제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밤샘을 하는데 그때 시신 앞에서 밀크 커피를 마시고 밀크 커피를 마시는 게 무슨 큰 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신 곁에서 밤샘을 할 때 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르소가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밀크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 담배를 피우고 그다음에 꾸벅꾸벅 졸았던 이 상황을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죠.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 타인들의 시선은 빈틈없이 메르소의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같이 밤샘을 했던 그 노인들이 말없이 말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메르소라는 캐릭터와 이를 지켜보는 타인들의 시선이라는 구도가 성립이 되는 장면이죠. 메르소는 반항을 하고 있고 그것을 타인들은 말없이 지켜보는 이 소설의 메인 구도가 성립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어머니의 죽음에 그다지 슬퍼하는 것 같지 않은 아들의 모습을 타인들이 지켜보는 구도이겠죠.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메르소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냐라고 하기에는 좀 가슴 아픈 문장이 그 뒤에 등장하는데 예를 뭐 그러니까 메르소 이웃 중에 어떤 개를 키우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개를 키우는 노인이 개를 잃어버려 가지고 막 슬퍼하는 장면을 메르소가 인제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그
개를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그 노인을 보면서 메르소가 엄마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개를 되게 귀여워하셨던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메르소의 슬픔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까미는, 제가 생각하기에 까미는 메르소를 무정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하고자 했던, 네,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다음날 해석을 하러 갔다가 전에 함께 일했던 마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메르소는 이렇게 생각하죠.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이미 장례식도 끝났고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결국 출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 마리가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메르소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을 하죠. 이게 결정적인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 주면 되는데, 근데 왜, 특히 이게 중요하죠.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죠. 제가 해석하기에는 메르소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과연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이런 식으로, 네, 메르소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인 것 같다. 오늘은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내일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솔직한 감정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24시간 매일 매 순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소는 지금 그것을 짚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네, 그 이웃집 친구와 마리와 함께 해변으로 피크닉을 떠나 인제 절정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타인의 시선, 그러니까 말없이 메르소를 관찰하고 있는 타인의 시선을 여기서 태양과 연결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먼저 "햇빛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다 위에 반사되는 그 강렬한 섬광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자, 이것을, 태양빛을, 그러니까 햇빛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꾸면 똑같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은 "타인들의 그 강렬한 시선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더 결정적인 문장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의 장면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는 듯했고 땀방울들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것은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특히 그날과 똑같이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대가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지끈거렸다. 그 햇볕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 본댔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걸음,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의 장례식 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엄마의 장례식에서 메르소를 끊임없이 지켜보던 그 말없는 노인들의 시선이, 네, 지금의 해변에 서 있는 그 태양처럼, 네, 메르소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시선 속에 가둬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태양 아래에서 숨을 곳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메르소도 타인의 시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아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숨을 곳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는 영원히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한 걸음,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라는 얘기는, 좋아, 내가 죽을 때까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어.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겠어. 라는 선언으로, 네,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네,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겠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굴복하지는 않겠어. 라는, 이게 반항이고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부조리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변에서 총으로 아라빈을 어쨌든 쏘아 죽였으니까 인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살인 사건 자체보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의 메르소의 행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메르소도 이게 지금 내가 사람을 죽여서 일어난 재판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아서 일어난 장면인지 헷갈리게 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소는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죠.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메르소가 감옥에 갇혀서 인제 몇 달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인제 이런 것들입니다. 뭐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랑 뭐 시간을 갖지 못한다든지 이런 거 인제 불편한데, 그래서 누군가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려고 당신을 가둬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문장인데, 뭐냐면 당신을 가둔 이유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을 때까지 당신을 불편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반성합니다. 후회합니다. 네. 사실 저도, 네,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너무 슬펐지만 놀라서 그렇게 그때는 차마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가둬 놓고. 이 감옥을 타인의 시선의 감옥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메르스문은 그 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반항이고 부조리한 인간이겠죠. 검사의 마지막 논고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어머니가 사망한 바로 그다음 날에 이 사람은 해수욕을 하고 난잡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희극 영화를 보러 가서 시시덕거린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그 죄로 당신은 사형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마지막에.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해서 기소된 겁니까?" 그게 부조리하죠. 메르소는 분명히 어떤 아랍인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데, 실제로 메르소가 사형을 받은 이유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충분히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나 변호사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형 선고라는 이 판결 자체가 부조리한 거죠. 그런데 판결은 부조리하지만 그것을 메르소 개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법이니까. 근데 부조리한 판결. 그래서 메르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판결은 부조리하다. 내가 아랍인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것은 부조리하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냐. 원래 세상은 부조리한데, 그 부조리한 경우가 나에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냥 그 부조리한 상황이 나한테 다가왔을 뿐이고 나는 그것을 변명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상고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인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겠죠. 아마 판사의 얘기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광장에서 그 기요틴이라고 하죠. 목이 잘리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된 것 같은데, 그 사제가 계속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메르소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다음에 사제가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제가 메르소를 위로하러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메르소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미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도 메르소로 하여금 끝까지 자신들에게 굴복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사제의 이 행동이. 그래서 그것은 메르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쪼끔 딴 데로 잠깐 새서 말씀드리자면, 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고 사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 그러니까 이 유명한 장면을 처음 쓴 사람은 알베르 까미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1830년 무렵에, 네, 발표된 프랑스 작가인 스탕달의 적과 흑의 마지막 장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까미가 스탕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죠. 그 적과 흑의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아 줄리앵 소렐이죠. 그 줄리앵 소렐도 마지막에 감옥에서 메르소처럼 네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나는 죽겠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져온 거니까 잠깐 딴 길로 새자면 여러분 네 스탕달의 적과 극도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사제의 네 그 요청을 거절하고 네 나의 이런 거죠. '나의 선택을 네 끝까지 나는 지키겠다. 네 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메르소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목이 잘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네 '증오의 함성을 질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지막 문장으로 이 책이 마무리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지프 신화에서 다루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나의 부조리한 선택에 충실했다.'라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봐 주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다면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자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이 이 책을 좋아한다.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어.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망에 하지만 결국 그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죠. 네. 지금의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것을 계속 느끼고 있겠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한 개인이 넘을 수 없는 벽인 거죠. 이 두 충돌이 에서 부조리가 비롯된다. 하지만 시지프 신화에서 까미는 그렇지만 인간은 네 한 번뿐인 삶에서 '반항을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죠. 뭐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가능하면 시지프 신화로 충실하게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어찌 됐건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제 해석이 뭐 소설은 정확한 해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제 해석이 옳다 그르다라고 너무 판단하시지 말고 제 해석만을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어쨌든 제가 해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 이방인을 이해하시는데 쪼끔이라도 이 시간이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